안녕하세요.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네요. 그래서 이번 그 시험 문제가 학생들 많이 어려웠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점수가 세법 회계에서 너무 많이 안 나와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이 많으시던데, 사실은 그 조정 점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수가 잘 나오든 못 나오든 그건 기다려 보셔야 돼요. 기다려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점수가 60점 이상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공통 과목의 점수가 조금만 더 잘 나오시면 세법하고 회계학은 어차피 점수가 다 안 나왔으면 누구든지 조정 점수가 그 조정으로 되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맞는 점수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혹시 문제를 이제 푸시면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왔구나, 또 이런 문제는 이렇게 대비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주관적이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 제가 보는 것도 있고 출제위원 입장에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작년 난이도보다는 쉬워요. 작년보다는 쉬운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책을 깊이 안 보신 분들은 완전 반토막이 아니라 반토막 밑으로 떨어졌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작년에 70점 나오신 분이 이 정도면 됐어 했으면 올해는 40점밖에 안 나와요. 점수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책을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정 점수고, 이번에 분명히 세무직의 인원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고 해서 문제를 쉽게 낼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쉽게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냈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해설하는데 어느 부분에 함정이 없고 이거는 문제가 맞출 수 있는 문제다, 이건 함정이다, 이걸 알려드리고, 또 나중에 2016년을 대비하신 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내년 2016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내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늠을 잘 하시란 이야기예요. 이제 첫 번째 1번부터 가보죠. 1번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 유형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문제예요. 전형적인 문제인데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이 사업소득 중에서 이제 부동산의 권리 중에 제외되는 것은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요거는 제외시키고, 이거는 기타 소득으로 가겠습니다. 누구든지 풀 수 있는 문제를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려가지고 제가 점수가 안 나와서 이거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법을 공부한 학생이 이걸 틀렸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누구든지 나오리라고 예상이 됐던 지문인데, 근데 어디에서 착각을 해버리냐면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여기가 함정이라는 이야기예요. 가구 내에서, 여기서 가구 내에서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그러면 이게 가구 내 고용활동이니까 우리 내 집의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그러면 이게 뭘로 해석하냐면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일하는 사람들, 만약 예를 들어 가정부라든지 기사라든지 아니면 정원관리사라든지 이 사람들도 전부 사업소득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착각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세금 안 낼 것이다 하고 그러고 급하게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눈에 안 들어와버린 거예요. 제가 이걸 노란색으로 띄어놔서 아차 눈에 탁 튀었죠.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요 지문이 눈에 안 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연예인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속계약금, 이거는 당연히 사업소득, 연예인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니까. 그 다음에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여기서는 이 부분은 반드시 대가를 받으면 과세가 되고 안 받으면 과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거 연구 없다, 대신 돈 받으면 너는 세금 내라, 이런 거예요. 연구 개발은 사실은 세금을 안 내지만 대가를 받고 했을 때는 과세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험에서 출제하는 문제였으니까 1번 문제는 그냥 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문제 2번, 이제 상속세가 나왔네요. 이 상속세는 사실 어려워요. 이 문제 상속증여세 문제는 공부를 안 한 친구라 하면 이거 못 맞춰요. 이거 맞출 수가 없는데, 근데 이런 문제는 상속세 연부연납은, 여기서 연부연납이라는 것은 일단 연부연납이라는 건 연 단위로 나눠가지고 그랬으니까 기간이 길어져요. 만약에 연부연납이다. 그럼 5년간 연부연납한다. 그럼 5년간 나 연부연납 할게요. 그러면 정부가 네 맘대로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연부연납 할게요. 그러면 정부 확인해 봐야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기간 동안 세금을 나눠서 받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 없이 신청만 요구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일단은 내가 신청하면은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고 또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담보까지 잡으셔야 돼요. 담보도 잡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이므로, 수증자 맞아요. 수증자이므로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연대할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는 없다. 있어요. 만약에 수증자에게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하며 이 사람에게 세금 받기가 곤란하면 어쩔 수 없이 증여자에게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상속세라는 것은 부가과세 방식 맞았어요. 정부 부가과세 방식이지만 예외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는 납세자에게 신고를 하게 해줘요. 여기서 신고, 납부할 의무, 협력 의무를 요구하고 있어요. 요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상속세 같은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를 하게 하고,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를 먼저 해요. 신고를 받아가지고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 의무 있습니다. 그다음 증여세,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주식으로도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하네요. 그거 4번 맞았네요. 그러면 여기서 가능하다 그랬어요. 주식이다가 아니라 가능하다. 왜냐하면 비상장 주식인 경우는 원칙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게 없으면 비상장 주식이 되기 때문에 뒤에 가능하다 이렇게 썼던 거예요. 이 문제는 사실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를 변형해서 낸 거예요.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에서 물납하고 연부연납에 대한 금액만 가지고 출제했으니까 올해는 분명히 이쪽을 낼 거라고 그랬어요. 그 제가 예측할 때 분명히 올해는 평가 규정은 안 나온다. 작년에 평가 규정이 났는데 너무 어려운 평가 규정이 났기 때문에 올해는 어려운 게 아니라 기본 흐름을 낼 것이다. 이 흐름을 딱 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공부를 안 하신 학생들이라면 이 문제는 아마 풀기 힘들어요. 그래서 2016년에 데뷔하시는 분들도 상속증여세 종합적인 정리, 종합 문제로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 정리 문제를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3번 문제네요. 이제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이것도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공부를 좀 꼼꼼히 안 하신 분들이라면 어디서 틀리게 된가 보죠.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대가를 받은 자. 여기서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대가를 지급하는 때,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신설된 지문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신고서는 과세표준 신고서가 아니므로 수정 신고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면세 대상 용역을 공급받았으니까 세금 낼 게 없잖아요. 낼 게 없으니까 대리 납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대리 납부 시기는 여기 써졌잖아요. 대가를 지급할 때라고요. 용역을 제공 완료할 때가 아니라 대가를 지급할 때라. 답을 다 1번에서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됐던 거예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문제 4번으로 가보죠. 법인세법상 납세 의무. 이거 아주 복잡하게 보이죠. 엄청나게 복잡해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1번 지문은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고 7급, 9급, 세무사, 공인회계사 다 나왔던 지문이에요. 올해 이 지문은 공인회계사하고 사법고시에서 나왔던 지문이에요. 기출문제예요. 그러면 옳은 거 하니까 1번이 정확히 옳거든요. 신탁 재산에 기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자, 수익자가 해가고 만약에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그 위탁자 또는 상속인입니다. 그럼 끝났어요. 여기까지 끝나면 1번이 답하고 1번 찍고 바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를 읽어보는 순간 이건 뭐야? 이게 아니 이것도 답, 이것도 답, 이것도 다 답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번이 답이라는 걸 모르는 학생들은 이제 밑에서 헷갈리기 시작해요. 근데 어디 가냐면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은 그러면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의 연결모법인은 얼른 생각해봐요. 연결모법인은 비영리 내국법인은 될 수가 없어요. 영리 내국법인만 연결모법인이 되니까 미한류 소득에 대해서는 영리 내국법인에 한해서만 미한류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랬네요. 그래서 토지 등에 그럼 여기서는 연결 납세 의무를 적용받는 법인은 그랬으니까 이 법인은 영리 내국 법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영리 내국 법인이기 때문에 미한류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이라는 이야기예요. 또 세 번째로
세 번째, 이건 엄청 어려운 지문이에요. 비사업용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있는데 단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이 등기된 비사업용의 토지를 양도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이 경우는 2015년 올해 12월 말까지는 세금을 안 내요. 올 말까지. 그런데 이런 것까지 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세밀하게 낸 거예요. 그다음 외국 법인과 비거주자와 내국 법인과 거주자, 이 사람들은 원천징수라는 것은 돈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해야 될 내국 법인, 외국 법인,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다 원천징수 납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2번, 3번, 4번을 보면 까다로웠어요. 그런데 1번만 답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1번을 답으로 딱 찍어버리면 바로 끝나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했어요. 그럼 이제 문제 5번에서 공부를 조금 안 하신 분들은 이걸 못 찾아내요. 주식에 대해서 여기를. 주식에 대해서는 개별법은 쓸 수가 없습니다. 개별법을 쓸 수 있는 것은 채권만 개별법을 쓰고 주식은 개별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번에서 못 찾는 분은 당연히 답을 못 찾아요. 여기서 주식의 평가는 개별법은 안 됩니다. 총평균법이나 이동평균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됐어요. 1번이 바로. 그다음 나머지는 뭐 큰 의미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법인의 재고자산 평가는 원가법과 저가법 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하고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는 자산 과목별로요. 과목별로 할 수도 있고 영업 종별로 할 수도 있고 종목별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신고한 평가 방법이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 무신고했을 때 무신고했을 때 평가 방법과 당초부터 신고한 방법 중에서 둘 중에 큰 것으로 가겠습니다. 1번만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6번으로 가봐요. 심판 청구다. 심판 청구 이건 이 부분은 아마 수업 시간에 그 책에서 못 봤던 지문일 거예요. 이제 요 3번 지문이 책에서 못 봤던 지문일 거예요. 첫 번째 1번은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판 청구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입니다. 나한테 불리하게 더 내가 청구한 것보다 더 불리하게 결정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3천만 원이 안 됐을 때 3천만 원이 안 되고 법령에 대한 규정이 아니면 주심이 할 수 있지만 3천만 원이 넘고 그다음에 청구 기간 내에 제대로 청구가 이루어졌으며 심판관 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다음 심판 청구인은 자신이 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 진술할 수 있다. 자기 의견, 내가 심판 청구한 사람도 가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다음 처분청도 제시할 수 있고 둘이 다 해야죠. 쌍방이 다 해야죠. 만약에 나만 의견을 제시하면 나에 대한 의견만 받아보고 처분청에 대한 의견을 못 받아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이걸 살짝 틀어봐요. 만약에 내가 심판 청구를 할 때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다가 제출을 하면은 관할 세무서에서 받아가지고 10일 안에 조세 심판원에 넘겨주는 거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바로 이게.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 안 본 것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었어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조세 심판관 회의에서 종전의 조선 심판을 한 세법 해석을 바꾸고자 했을 때는 반드시 심판관 합동 회의에 심의를 거쳐 주셔야 돼요. 이제 7번으로 가보죠. 7번은 이 문제는 아마 답이 없다고 느꼈을 거예요. 이건 답이 없다고 느꼈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분명히 올해 법이 바뀌어가지고 개정이 되면 제가 분명히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이번에 법이 바뀌었다. 법이 바뀌었는데 직접 법이 바뀐 걸 시험 문제를 출제를 못한다. 그 문제를 출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것을 출제할 것이다. 그 주변에 있는 걸로 출제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보죠. 신고서를 소득세예요. 소득세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7년간. 이중장부 허위로 작성했네요. 그러면 소득세니까 10년간. 사기쳤으니까. 그 다음에 사기 부정한 행위가 있으니까 또 부정한 행위가 소득세면 10년간. 됐죠?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걸 답으로 잡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가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맞는 것 같은데? 뭐가 틀렸지? 여기서 이제 고민을 이 위에서 정확히 맞으면 1번, 2번, 3번이 맞으면 그냥 4번을 답을 했어야 돼요.
여기는 뭐가 틀렸냐면 이거예요. 민사소송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이에요.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소송에 대한 명의대예요. 세상 이런 식으로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 대한 이걸로 답을 잡는 데 어딨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는 작년 사법고시 기출문제란 이야기예요. 사법고시에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거 이게 다르다는 걸 작년 시험에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해가지고 출제한 지문이란 이야기예요. 이 지문이.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돼요. 이제 문제 8번으로 한번 가보죠. 문제 8번은 부당의 계산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그랬어요. 이제 무수익 자산이다. 무수익 자산 딱 뜨면은 금액 신경 쓰지 말아야겠어요. 무수익 자산은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요. 조건 없이 무조건 부당의 계산 부인입니다. 그럼 이제 기억 잡아놓고 보는 거예요. 기억은 잡아놓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부당의 계산 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를 전제로 하며 특수관계인 외의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특수관계인 외의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는 포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한다예요. 포함한다예요. 요거를 가로 항목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법 지문에 가로 항목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요 지문을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못 봐요. 이 부분을 잘 못 봐요. 그다음에 그러면 니은이 틀렸는데 니은은 시험장에서는 분명히 여기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다음 이제 디귿 부당의 계산 부인에서 특수관계인의 존재 여부는 해당 법인과 법령이 정한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에 해당 법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로 온다. 그러면 A하고 B에서 A가 B의 특수관계이다. 그럼 A는 B의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상호 내가 너의 특수관계인이면 나는 너의 특수관계인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가 맞았네요. 세 번째가 맞았어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이제 네 번째는 이거 연습 엄청 했죠. 부당의 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라는 것은 시가가 제3자와 거래 정상적으로 거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시가라고 합니다. 단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번으로 감정가액으로 가고 감정가액. 그런데 여기서는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한 가액이다.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이 법인이 올해 법이 바뀌었거든요. 감정평가 법인이 아니라 감정평가업자가 업자니까 법인도 될 수 있어요. 법인도 될 수 있으니까 개정은 됐지만 이것 갖고 꼬투리를 잡을 수는 없어요. 평가 법인이 감정한 가액과 상속 증여세에 따른 준용한 둘 중에 큰 거다. 여기서 완전히 틀려버렸잖아요. 둘 중에 큰 게 아니라 먼저 감정가액을 우선시하고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증여세 평가로 가겠습니다. 단 주식인 경우에는 감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은 처음부터 상속증여세 평가 규정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됐던 거예요. 이제 9번으로 가보죠.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가. 압류재산 매각할 때는 체납자나 세무공무원은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무조건 매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체납자예요. 체납자 매각에 참여할 수 있다.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절대 참여할 수 없습니다. 3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 10번 가보죠. 요 10번도 이것도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이 지문도 꽤 까다로운 지문이에요. 이제 관여사업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세금 체납이 있었지만 그 원인이 납세자가 재해를 입어서 세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인허가 주무관세 그 납세자에 대한 인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요구할 수 없다. 이거는 이거예요. 여기서 납세자가 재해를 입어서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이 됐을 때는 이게 정당한 사유예요.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됐으니까 인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관여사업 제한이 안 돼요, 이거. 그 다음에 또 사업을 받아서 경영을 하는 자가 3회 이상을 체납하고 5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며 그 체납액이 그 체납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은 그 동거 가족에게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요.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 이것도 정당한 사유네요. 정당한 사유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정지를 요구할 취소를 요구할 수 없어요.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없어요. 정당한 사유이기 때문에. 또 주무관세 허가나 인가예요. 허가 주무관세에 요구한 후에 해당 국세를 징수했을 때는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철회를 하셔야 돼요.
취소가 아니라 철회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세무서장이 관여사업에 제한 요구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세금 체납 횟수가 문제가 되는 경우, 여기네요. 3회요. 체납 횟수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 세금은 제한되어지는 관여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한다. 여기서 분명히 답을 또 알려줬잖아요. 너무 복잡한 것은 이번 시험 문제 출제하신 분은 여기서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체납세 얘기를 하겠지. 내가 지금 관여사업 하고 있는 그 사업에서 체납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어떠한 세금이더라도 3회 이상 체납되고 그 금액이 500만 원만 넘어가면은 사업을 못하게 방해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업 자체에 국한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 사업 자체의 세금이 그 자체에서 체납된 세금이 아니라 전체 세금이라는 걸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체납세의 전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이건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공부를 하셨던 분이 맞출 수 있는 문제네요. 그 다음 11번으로 가보죠. 11번은 이거는 문제 내시면서 이거는 아주 꼼수를 쓴 거예요. 완전 꼼수래요. 10만 원 한도. 10만 원. 1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10만 원까지는 비과인데 식사는이 아니라 식사대. 세상에 대자 빼놓고 이게 오답이라고 판단해놨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푸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식사는 내가 음식을 사내급식의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음식을 제공받았을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예요. 금액으로 받았을 때는 10만 원까지 비과세지만 음식을 제공받았을 때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식사는 월 10만 원이 아니라 식사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아마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거예요. 풀 수 있는데 조금 급하게 푸신 분은 10만 원만 딱 보고 바로 이거 비과세네 그러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답으로 못 잡아냈으면 이걸 2번을 답으로 아마 찍은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주주인 임원이 법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았다. 사택. 이제 임원들이 사택을 제공받아서 얻은 이익이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가? 그 말은 출자 임원이 되는 경우 있고 비출자 임원이 있고 소액주주 임원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출자 임원에 한해서만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비출자 임원이나 소액출자 임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액주주는 아니에요. 소액주주는 제외하기 때문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인데 깊이 있는 내용은까지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답을 2번을 답으로 찍는 경우도 많았을 거란 이야기예요. 2번이 아니라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 12번 가보죠. 12번 아주 쉬운 문제예요. 이 문제도 올해 공인회계사하고 사법고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를 응용해서 낸 거예요.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과 함께 영업권이 움직이면 요거는 양도소득이에요. 기타 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입니다. 만약에 영업권만 단독으로 움직였을 때는 기타 소득이 되고 함께 움직였을 때는 사업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함께 움직이면 사업이 아니라 양도소득. 그래서 함께 가면은 양도소득, 따로 갔을 때는 기타소득.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제 13번 계산 문제네요. 작년에는 계산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 2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는데 올해는 계산 문제 너무 단순하잖아요. 해계학 문제도 아니고 해계학보다 더 쉽게 났잖아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식회 서울의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요. 주식회 서울의 사업년 또는 6개월이면 그랬어요. 사업년 또는 6개월입니다. 6개월이면 1년치로 환산하면 되죠. 그냥 6개월이면 1년으로 환산하면 되는 거예요. 1년으로. 그래서 여기야 신고 내용 연수는 5년입니다. 신고 내용 연수는 5년이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6개월이 아니라 12개월로 풀면 돼요. 이거를. 그래서 취득가액이 5천만 원이고 그래서 잔존가치 없으니까 그냥 여기 나누기 5년.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씩이네요. 1년에 1,000만 원씩인데 곱하기 12분의 월수 하니까 여기 보니까 10월 달이니까 그냥 1년이라고 잡으면 6개월은 1년이 하면 2개월이네요. 2개월이 아니라 10월, 11월 3개월이요. 10월 달, 11월 달, 12월 3개월이네요. 그러면 12분의 0. 됐죠?
그러면 여기가 3이라는 사람 4분의 1이네요. 4분의 1 이거 쪼개니까 이걸 4조각으로 쪼개니까 250만 원이네요. 그냥 6개월이었는데 1년으로 보고 그냥 풀면 돼요. 이게 6개월이면 이게 10년으로 바뀌거든요. 10년으로 바뀌고 여기가 6분의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5년짜리 잡고 12분의 3으로 풀어버리면 그냥 답이 250 나와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핵약에서 아마 푸는 요령이 있었을 거예요. 핵약에서 푸는 요령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아마 분명히 맞춰냈을 거예요. 올해 계산 문제는 그래도 쉬운 계산이었어요. 또 계산은 감가상각에서 주로 많이 나오니까 감가상각 계산을 연습했어야 되는데 올해 이것 말고 더 어렵게 나오리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이 계산은 약간 쉬운 계산으로 보셔야 돼요. 네, 14번 가보죠. 법인이 아닌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이 아닌 단체는 법인세법에서 영리, 비영리 법인으로 보겠습니다. 맞았네요. 비영리. 그다음에 주무관청이 허가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단체는 승인 안 받아도 돼요. 당연법인이니까. 이 경우는 당연법인이니까 당연히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답은 2번이네요. 그다음 문제 15번 가보죠. 15번도 이것도 시험에 나오리라고 예상했던 질문이에요. 여기 반드시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요. 사업자가 위탁 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 수탁 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거래한 게 아니니까 우리 중간재라든지 투자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자재로 넘기는 거니까 중간재로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네, 16번 가보죠. 16번은 이 문제는 아주 복잡하게만 보이게 해놨어요. 실제로 복잡한 게 아니라 복잡하게 보이게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일반과세자인 홍길동이 2015년 1기 거래처 외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이를 과세표준에 파악하여 적절하게 신고했는데 거래처 파산으로, 그래서 파산이네요. 파산이라는 건 대손세액 공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손세액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2기 매출채권이 회수 불능으로 확정되었다. 그렇죠. 대손 발생 시 확정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가 되니까 확정 신고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그랬네요. 그러면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는 대손금이 발생이 되더라도 절대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제하지 않음. 공제하지 않으니까 과세 표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이 없습니다. 모두 영향이 없다 이제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납부세액에는 납부세액이니까 납부세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대손이 발생했으니까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겠습니다.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니까 납부세액은 감소가 됐습니다. 맞았네요. 그럼 1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과세표준하고 납부세액과 대손세액 공제를 3박자를 종합 문제로 낸 거예요. 이제 요즘 스타일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이런 형태의 문제로 나오니까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나 옛날처럼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유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이라는 것은 대손이 발생이 됐으니까 대손이 발생하더라도 그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알면 이게 풀 수 있어요. 이제 17번으로 가보죠. 경정 청구에 대한 이거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네요. 개정된 내용인데 너무 쉽게 답을 내놨어요. 경정 청구는 이제 3년이 아니라 5년 안에 경정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법 개정된 거예요. 이거 틀린 사람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걸 이렇게 주는 문제를 틀려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3년이 아니라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18번 문제로 가보죠. 18번은 꽤 어려워요. 어려운데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풀 수 있어요. 이거는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쉬운 문제예요. 간이과세자가 부동산 매매업자를 간이과세가 부동산 매매업이면 간이 배제업종이에요. 이게 간이 배제업종을 신규로 겸용을 했어요. 신규로 겸용을 했으니까 겸용한 그 연도까지는 올해 겸용했으면 올해까지는 간이 인정하고 내년부터 그 다음 과세 기간부터 일반 과세 적용하는 거예요. 간이를 적용 못 받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해당 업종별 부가가치세율과 10%를 곱하여 계산하며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용하며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여기서
일반에서 일반 과세에서 간이로 바뀌고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뀔 때 요거 이제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에서 간이로 갔을 때 재고분이 있으며 이 재고분에 대해서 일반에서는 이미 공제를 많이 받았다가 그 재고를 간이로 가면서 공제를 못 받아야 되니까 재고 납부 세액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환급 받은 것을 뱉어내야 돼요. 근데 간이에서 일반으로 갔을 때는 공제를 조금밖에 못 받았다가 다시 받아야 되니까 재고 매입 세액으로 공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변경된 후 일반에서 간이로 재고 납부세액이에요. 재고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그랬어요. 재고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재고품에 대해서는 그 재고품 등의 신고와 재고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일반에서 간이로 갔다가 일반에서 간이로 된 후 다시 일반 과세로 다시 돌아올 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재고 납부세액, 간이에서 올 때는 재고 매입세액 또 답을 알려줬어요. 여기서 다시 답을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도 적용하지 않았으니까 여기도 적용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재고 납부세액도 거래 안 했으니까 재고 매입세액도 거래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되는 경우는 재고 납부세액이 아니라 재고 매입세액이 아니라 재고 납부세액이라고 여기서 알려줬잖아요. 위에서 답을 이미 이렇게 지문이 길고 복잡한 것은 올해 출제위원이 답을 막 다 알려줬어요. 전부 다 답을 4번에다 넣어놓고 답을 다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걸 힌트를 찾았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문제 내시면서 문제가 아주 까다로운 것은 그 앞에 지문에다가 뭔가 약간씩 힌트를 지금 주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여기는 재고 매입세액이 아니라 재고 납부세액으로 이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그다음 19번 가보죠. 19번은 이제 기타 소득으로서 이제 사진에 속하는 쭉 요 소득 금액을 원작자가 받는 소득의 경우에는 실제로 기타니까 길차는 그때는 언제 받을지 모르니까 받은 날이에요.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엄청 준비 많이 했잖아. 인정상이요. 인정상에는 다른 것들은 인정배당이나 인정기타소득은 결산 확정일이지만 인정상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틀렸잖아요. 결산 확정일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했던 지문이에요. 이렇게 강조했던 지문들이 답으로 다 그대로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네요.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로 가보죠. 법인에 이제 손익의 기속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이것도 기속 사업연도는 시험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연습했어요. 계속적으로. 그럼 첫 번째 1번. 잉여금 처분이라고 했죠.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기속 사업연도는 잉여금을 처분한 법인이 결산 확정일에 속하는 사업연도란다. 결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아니죠.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죠. 결산 확정일 아니에요. 이거는 인정배당에 대해서는 결산 확정일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잉여금 처분이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돼요. 그 다음에 금전 등록기 나오면 무조건 금전 등록, 중간에 읽지 말아라. 금전 등록기 나오면 이건 할 수 있다. 끝에 무조건 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했잖아요. 금전 등록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하면서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에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나 할인액과 배당소득 등을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을 했으면 그 계상한 사업연도에 입금을 한다. 맞았네요. 그 다음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하고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송금으로 계상하였다며 전액 계상했다면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에 산입한다. 여기 4번에다 혹했을 거예요. 4번에다 혹해가지고 책에서 못 반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4번을 답으로 많이 찍었을 거예요. 4번을 찍는데 뭔가 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에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 등을 수익으로 계상했더라면 요거는 그 계상한 연도에 입금으로 보는 것이고, 개발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개발비를 전액 송금으로 계상을 하고 하나 조건이 또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산입한다예요. 어떤 조건이 하나 더 있냐면
이제 이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개발비로 계상했다는 것은 자산이에요. 자산으로 계상했으나 그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하고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송금으로 그럼 비용으로 돌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비용으로 돌릴 때는 이제 어떤 개발이냐면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나 장치나 제품이나 공정 시스템 또는 영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자산으로 계상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 말이에요.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식별이 불가능하고 또 그 전액을 송금으로 계상을 하면은 그때 가서 송금으로 계상한 연도에 송금으로 찾겠습니다. 여기는 하나가 또 있어요.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조건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두 개 조건 중에서 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은 그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의 조건만 충족이 됐으니까 요거는 반토막짜리이기 때문에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번에 공부를 조금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80점, 90점 이상 나왔을 거예요. 책을 꼼꼼히 보시고 정확하게 수업을 제대로 따라오셨더라면 90점 이상은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학생들 처음에 내가 세무직이 지금 많이 인원수를 뽑기 때문에 나도 세무직 한번 해봐야지 하고 세법으로 해서 왔던 분들, 이분들은 60점에서 70점 정도 선까지 올라갔으면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조정점수는 이 정도 세법 이 정도 문제 가지고 조정점수가 이렇게 거론된다 하면 실제로는 아마 80이 넘어야 고득점으로 나올 거예요. 80이 안 되시면 조정점수에서 불리하게 좀 낮은 점수가 나올 거예요. 낮은 점수가 나오는데 상대적이에요. 이거는 다른 과목하고 대비해서 조정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예측하지 마세요. 예, 점수가 작년 같은 경우 회계학 50점만 나와도 엄청 조정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울수록 여러분이 회계학 세법 했던 분들이 유리해요. 유리하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오늘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책을 놔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방직도 있고 7급도 있어요. 세법 회계하신 분들 올해 7급을 꼭 한번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지금 8월 달에 7급 있으니까 8월 달까지 지금 시간 많아요. 4개월 정도 여유가 남았으니까 4개월 정도 7급 준비를 하셔가지고 7급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세법 회계했잖아요. 특권이 있잖아요. 특권이. 세법 회계를 했으면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7급 수준에 육박하다는 이야기예요. 7급 수준보다 이게 오늘 우리 시험에 출제했던 문제가 7급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문제가. 7급 이것보다 훨씬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점수가 한 60점, 70점 이상 정도 이 정도 맞춰줬다. 그러면 계속 밀어붙이세요.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세법은 조금 더 한 4개월만 하시면 분명히 8, 90점 이상 끌어올릴 수 있어요.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컨트롤 하세요. 나는 이 점수면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은 7급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시는 분들 보면 지금부터 2개월만 공부해도 7급에 합격하신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오늘 시험은 이제 머릿속에도 지우시고 새로운 시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출발해 보시기 바라네요. 예, 여기서 해설을 마치죠.